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29 플러스 알파로) 잡아봤습니다. 29명의 장관급 인사가 이번 정부 들어서 여야의 합의 없이 임명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또 있었죠. 이 플러스 알파가 어떤 숫자로 기록이 되게 될지 관심도 있고요. 우려도 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 시간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 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성일종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통해서 안 된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서요? 청와대가 좀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어도 그냥 힘으로써 다 대응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좀 반응을 보니까 약간 좀 신중한 모드로 조금 이 국회 시간이다 그러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저희 의총에서는 저희 당은 그렇습니다. 결격 하자가 없는 장관에 대해서는 당일날 채택하자.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도 네. 저희 그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일날 다 채택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 1년 전이죠. 이번에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두 사람은 바로 당일날 채택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국민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몇 가지 결점이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새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청와대가 재고해라라고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재고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침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좀 이 3명에 대해서 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좀 야당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완곡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돌아온 답은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국민들께서 상식적 수준에서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상식적 수준에서 이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키워드를 29 플러스 알파로 했는데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장관을 임명한 분이 그동안 29명이다. 예.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숫자로 보자면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청문 대상자를 국회에 말하자면 요청서를 보내면 국회는 보름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 인사 결과 보고서 채택 그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예.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적합하다. 이 의견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29분 속에는 그 야당이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조차 되지를 않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은 보름 안에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29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예. 그래서 다만 이번에도 이제 이게 뭐 좀 언론 등등을 통해서 비판받는 후보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가능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이 좀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적격 후보자다 그러면 법과 절차대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그 인사청문 보고서 안에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적시를 해서 예. 다시 청와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국회 시간이라는 표현대로 국회가 거쳐야 될 절차와 과정을 좀 거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당이 저는 그 지금 야당 할 때로 좀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도 안 남았는데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려면 여당과 청와대가 겸손해지고 예.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옛날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천성관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이제 면세점에서 썼었던 예. 그 카드 쓴 거로 증거가 나와가지고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또 박연차 같은 경우 만났느냐 아느냐 뭐 모르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진 한 장 찍혀 있는 거 가지고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저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또 공격도 받았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임혜숙 후보자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자 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엄마 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여행을 갈 때마다 세계 각국에 오키나와에서부터 하와이, 유럽에서까지 예. 다 두 딸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갔었을 때 여행 경비는 어떻게 썼는지 네. 자동차는 어떻게 썼는지 밥값은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20, 30대에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또 종합소득세도 지난 5년치를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지명되니까 한꺼번에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남편하고 함께 하면서 남편은 4편밖에 안 썼는데 조 교수를 임명을 하려면 15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쓴 그 제자들 쓴 논문에다가 이름을 올려가지고 15편을 채워서 부교수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키리 부인 부부도 말이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여당 의원들이 방어할 게 아니라 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29명도 지금 그렇게 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을 했고 민심을 확인했으니까 저는 이런 사태가 왔었을 때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됩니다. 예. 거기에 왜 부적절한지를 그 내용을 적시를 해서 정부로 이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회의 시간인 것이죠. 예.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야죠.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정부에 이송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동안 대개의 경우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보이콧했습니다. 야당이. 그래서 그러한 절차와 과정만 좀 거쳐주신다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또 국민들의 눈높이 차원에서 판단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 전 관련해서요. 예, 질문을 제가 하나씩 차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께는 지금 임혜숙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의당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자꾸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아주 상세하게 부적격이다.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정부로 이송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라는 일이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지금도 그렇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무산을 시켜버리고 그걸 가지고 여자 조국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그냥 정쟁과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불필요한 논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성일종 의원께도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만약에 성일정 의원이 여당 의원일 경우에 국민의힘이 여당일 경우에도 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다 이런 같은 얘기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서 의견을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주당도 옛날에 그리 했습니다. 저희가 좀 배웠습니다. 어쨌든 뭐 물론 그렇게 풀려가면 좋겠지요. 네. 그래서 29번에 그냥 묻지마식 임명을 안 하셨고 또 그렇게 협상을 했었던 관례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의견을 낼 거고요. 예. 또 채택을 하든 안 하든 이 뜻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고하고 또 청와대에도 그런 저희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드리는 과정이 있다. 예. 또 전달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저희 당의 입장에서 여당일 보면 경우에도 예. 이 3명의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서 부적격이다. 이런 판단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지 변함이 없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인사검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각 간사들이 의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오픈해서 방송으로 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국민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또 저희 의원들의 의견들은 이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굉장히 맞지 않다. 예. 그러니 국회에 부여했었던 검증에 대한 기준들은 우리가 깐깐하게 했는데 대신 깐깐하게 했었을 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장관은 바로 채택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모았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여론의 흐름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수렴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무작정 기한을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게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가 되면 보름 안에 청문회 끝내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하고서 무조건 철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이 뭐 세상 뭐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이게 자꾸만 이걸 가지고서 그냥 피곤하게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피곤하게 이게 논쟁을 하고 정쟁을 하고 맨날 며칠을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국회 연설하러 국회 오셨을 때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여야 공이 국민의힘이 여당할 때도 문제의식을 느꼈고 예. 저희들이 여당을 할 때도 문제의식을 느꼈으니 좀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개편을 하자, 좀 바꾸자 이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국회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을 언제까지 겪어야 됩니까? 네.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한 정쟁을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참에 좀 이제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 말씀에 뭐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도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진 철회하는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 보고 이 청문 보고서를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 여론이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으니 예. 우리 그래도 우리 전 의원님 같은 경우 합리적이시고 또 청와대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서셔가지고 청와대와 협의하시고 장관으로서 가셨었을 때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릴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예. 자진해서 철회하는 방법도 물밑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런 선례도 전에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국회 시간이 얼마나 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경쟁입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은 대권 주자대로, 또 야권의 당권 주자들은 또 당권 주자대로 이제는 물밑 경쟁이 아니라 수면 위로 눈에 아주 잘 띄는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입니다. 경쟁이란 주제어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민주당은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에 앞서서
대권 주자들 제가 다 인터뷰해봤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경선 연기론, 뭐 당원 당규대로라면 9월 달이면 대권 주자가 민주당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 룰은 정해지는 대로 이런 입장들이었어요. 비교적 뭐 소극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론을 현역 의원 중에 처음 주장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경선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 의원들 사이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룰을 바꾸는 게 이렇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룰을 바꾼다, 이제 당헌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당헌 제88조 2항에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당헌 88조 2항에 딱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경선을 180일 전에 뽑던 것을 뒤로 좀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뒤로 미루자고 할 경우에는 당헌 88조 2항에 그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뭐 격렬한 논쟁을 거쳐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는 것은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뽑아야 될 의무가 공당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1년 넘게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께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 선출 과정들을 보면 국민들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어디 개파라든지 특정 주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연기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논쟁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좀 연기를 해서 예. 적어도 국민들께서 이게 3천만 명 이상이 좀 백신을 접종을 해가지고 집단 면역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에도 예의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답형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말씀 중에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특정 캠프를 제외하고 대체로 공감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특정 캠프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특정 캠프 저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저게 예. 아마 연합뉴스에서 쓴 기사인데요. 아이고. 특정 예. 캠프를 제외하고 다 동의한다 이게 아니고요. 거의 다 공감한다로 이제 했는데 그 기자분께서 예. 이재명 지사 쪽이 반대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선 주자, 특정 대선 주자 또는 어떤 개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소모적 논쟁거리가 아니다. 네. 이것은 중단 없는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면 후보 선출 과정도 제대로 좀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캠프를 제외하고 다 찬성. 저건 완전한 오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대권 주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성일종 의원께 질문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세 명의 후보들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층에 대한 그 공약들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을 전면에 내걸고 대권 경쟁 구도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보궐선거 여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견해가 그래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지금 돈으로 얘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청년층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공약을 만들어서 퍼주겠다라고는 공약만큼 쉬운 공약이 없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됐든 이기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서 돈으로 청년들한테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쉬운 공약이고 기회 와 닿겠지요. 그러나 요즘 청년들이 그런 걸 모를까요? 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지사께서 1,000만 원씩을 고등학교 나온 사람한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 고등학교 나오면요 최고 학부 나온 거예요. 대학부터는 전문성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외국 보면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자기 진로를 알아서 다 합니다. 농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그런데 여행 가는 것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뭐 어디 관광지나 둘러보고 온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관광지 둘러보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네. 자기 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고 기술을 받든지 아니면 뭐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0만 원씩을 주겠다? 정말 이건 무책임한 아주 천박한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럴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더라도 어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한 척 살려고 한다면 3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싼 저리로 주든 일부 무상을 포함해서 주든 그래서 어업에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원하든지 네. 농업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장인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어업을 세계적인 어업을 둘러보고 선진 농업을 둘러보기 위해서 여행비 지원한다고 하면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동의를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대학 가는 사람하고 고등학교 가는 사람하고 구분을 하지요? 예. 난 이런 아주 무책임한 지금 현재 또 이분법에 이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뭐 군에 있었을 때에 제대할 때 3천만 원을 또 목돈 마련해서 이렇게 쥐어주겠다 그래요. 전 이거 정말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황금기가 20대잖아요. 10대 후반이잖아요. 예.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젊음의 청년을 국가에 헌신하는 건데 그걸 돈으로 어떻게 쉽게 환산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 정신부터 숭앙을 하고 고마움을 알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60여만 원 받고 있는 급여가 있으니 여기에 우리가 최저임금에 얼마 정도를 더 올린다든지 해서 그거는 그저 부차적인 것이고 또 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처럼 군에 가면 직업훈련, 직업학교가 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거기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 잘하는 분야에 넣어가지고 예. 나와서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이 하나의 동일체가 돼서 이 능력을 배가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해야지 마치 군대 갔다 오면 3천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예. 그러한 제도는 2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성일종 의원의 말씀처럼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고민도 깊으신 분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사실과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급하게 나오셔서 뭐 이게 기사 제목만 보고 이재명 지사는 1,000만 원, 정세균 전 총리는 1억, 또 누굽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3천만 원. 예. 이 제목만 보시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목만 보면은 뭐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제 이거를 좀 보셨으면 아마 그런 말씀을 안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이 세 분이 이제 1,000만 원, 3천만 원, 1억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이 겪고 있는 좌절, 분노, 그리고 이 절망 끝에 내몰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분들의 철학적 성찰, 그다음에 2030 젊은 세대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이 된 것이고요. 예.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1,000만 원 지원하자. 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는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을 가는 젊은이들은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국가장학금 제도의 혜택도 보고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니까 대학을 가지 못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혜택에 준하는 정도로 이제 해외 여행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가산점 제도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황금 같은 그 시간에 말하자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징병을 당해가지고 말하자면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가산점도 못 줘. 위헌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출발 자금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그걸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한 3천만 원 정도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도 신생아에서 20세까지 이제 미래 씨앗 통장이라 그래서 한 예. 1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상속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 상속을 말하자면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상속 제도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절망의 끝으로 내몰려 있는 2030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분노와 좌절에 대한 하나의 이 철학적 말하자면 성찰 위에서 이제 나온 것이지 돈으로 전부 다 그냥 하겠다. 이거 절대 아니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꼼꼼하게 한 번만 더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로서의 뒷받침이 1번이에요. 국가는 제도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의 해외여행비를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로서 뒷받침되고 난 이후에 예. 그 제도의 틀 위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왜 1,000만 원만 줍니까? 전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여를 해서 귀농을 해서 또 아니면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독일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가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공부를 더 하고 기술을 습득해와야 되겠다라고는 목표가 설정됐었을 때 네. 왜 1,000만 원만 줍니까? 전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취지입니다. 자, 예, 그런 이런 취지입니다. 제도의 틀을 얘기를 해야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줘서 해외여행을 주겠다. 정말 혹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국가에 도움이 될까요? 정말 고민 없는 정책들을 여권의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천박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고민의 저 베이스가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거를 그걸 보시면 단순히 무슨 이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급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무슨 돈으로 무슨 표를 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여기까지 마지막 들어야 될 것 잠깐 같습니다. 마지막 한 30초만 쓰면 지금 군에 가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애국심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젊음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가치부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얘기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잘 알려진 것처럼 울산 지역구 원내대표 당선되면서 지금 이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그렇기 때문에 또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당대표가 영남 출신이 될 경우에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선출이 당대표의 어떤 지역성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까? 원내대표는요. 1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거예요. 네. 지역성 이런 거 아무런 고려 없이요. 네. 대여 관계를 누가 잘할 것인지 누가 전략적인지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그렇기 네. 때문에 지역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영남당으로 자꾸 몰라고 하는 프레임이 정치적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나왔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예. 그럼 민주당 보고 지금 호남당이라고 할 겁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구도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앞으로 대선 후보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지금 당대표가 뽑히면 5개월 정도밖에 못 하십니다. 네. 이분이 어떤 대선 후보를 모셔와서 좋은 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보군을 더 두텁게 만들고 국민의 신망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당대표의 포커스를 둬야지.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영남에서 나오니까 당대표도 영남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남, 비영남 따질 거 없이 능력 있는 사람 세우는 게 맞다. 네. 그리고 대권 후보에 맞는 구도에 맞춰서 어디든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가는 웃음 속에 또 치열했던 여의도 펀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